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토크라운지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시경제와 더불어서 크립토 그리고 AI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계시는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회사 창업하고 저희 이 채널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챗GPT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회사도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큰 성과는 직원이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직원들이 더 지금 열심히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크립토, 비트코인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 회사에 있는 가장 좋은 자산, 꼭 필요한 자산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간라는 것이 직원이 제가 이제 처음에 부담으로 느꼈다가 아 이게 자산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도 좀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네, 1년 동안 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철이 많이 들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훈훈하고 뭔가 또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멘트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2025 투자 전략 세미나를 또 이 회사 차원에서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작년 이제 11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영수 대표님, 이혜진 대표님 같이 저희 AI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크립토까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힘을 줘가지고 책으로 이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강의하는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뭐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굉장히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크롱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호석 대표님을 모신 게 진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도 중요한 지금 특히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도 빠르게 속보를 통해서 상황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세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크립토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제가 이 관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좋습니다. 자, 이게 경제가 무엇인가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뭐 되게 복잡하죠. 무슨 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분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래가 되는 것을 합한 것. 이렇게 하면은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는 그 나라 안에서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기업과 은행, 뭐 정부 모든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거래한 것들을 금액으로 다 더하면 GDP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그냥 GDP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거래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이야기하고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1970년, 80년 될 때까지는 이제 무엇이 이동하는 그런 세계화라고 볼 수 있냐면 그때는 물건이 이동되는 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이 이동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나라나 기업이 짱이다.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튼 우드 체제 2라고 얘기하죠. 네. 그 구간에서는 돈이 이동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이동되는 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돈을 주고 받으면서 돈의 값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 커피를 사고 돈을 내는 것처럼 돈을 받고 돈의 가격을 준다?
이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움직이는 금융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시점에서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사우디에게 기름을 사오면서 달러를 많이 줬는데 사우디에서 계속 달러를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지? 똥인가? 뭔가 하고 있다가 런던에서 갑자기 야, 너 그거 갖다 나한테 주면 금리 내가 줄게. 그럼 뭐로 거기다 놔두냐?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면서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가지고 동전 보여주면서 여기 거북선 안 보이냐? 내가 저기다 지을 수 있으니까 돈 나한테 빌려줘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싸게 주고 정주영 회장한테 비싸게 그렇죠. 받아서 이렇게 돈이 이동되는, 그러니까 돈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는 돈을 거래를 많이 시키는 애들이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1945년부터 80년대까지는 일본과 독일이 급부상했던 이유가 물건을 싸게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돈이 거래되는 시기. 그래서 금융회사, 금융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돈을 거래하게 만드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 뭐냐면 거래예요, 거래. 거래를 시켜주면 그 거래를 시켜주는 걸로 돈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뒤에 이제 크립토랑도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물건의 거래, 돈의 거래를 넘어서는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만나서 사용하고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사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거래가 온라인에서의 거래로 바뀐 거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제 크립토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완전히 또 새로운 금융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세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관세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건의 거래거든요. 물건의 거래. 그러니까 온라인의 상에서 우리가 서비스 매출하는데 넷플릭스 그 구독하는데 거기다 관세 붙이지 않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전부 다 물건에 대한 거래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조업, 물건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건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진 이 관세 문제를 이제 트럼프가 건드렸는데, 그럼 이 관세 문제가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 관세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리스크 오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뭔가 그 트럼프가 나와서 인상을 쓰고 있고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팔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 오프로 일단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앞에 서두에 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세라는 거는 물건의 이동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세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계속 관세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근데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서 비트코인을 팔면 그거 언제 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018년을 좀 돌이켜 봤어요. 2018년에 관세 이야기가 3월 달부터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고 2년 동안 관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에 관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협상이 체결되는데 그동안 2년 내내 관세 어떻게 할 거냐, 뭐 더 할래, 빨래, 뭐 보호복 관세 하네, 마네, 뭐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오를 수 있었냐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관세를 그렇게 때린다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주도주였던 팡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 회사들은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만나서 했던 그런 물건의 거래를 하는 것을 온라인 상으로 막 바꾸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데서 그냥 그 제국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갔었던 거죠.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2018년 말에 잠깐 빠졌다가 올랐지만 결국 그 관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2년 내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명백하게 AI인 거죠. AI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거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뭐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대표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고 그냥 불안감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기전들이 작용을 하는데 시장에서 약간은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해석일 수 있는데 관세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 속도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관세를 올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인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관세가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거는 그럼 공급자 입장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나는 그 가격에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손발이 맞아야지, 양손이 맞아야지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공급자의 입장에서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흡수하고 소화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구조조정이 정부에서 진행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고용자 수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는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2만 명이 나 그냥 희망퇴직할게 이렇게 손을 들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분명히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2, 3개월 동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연준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안 내려야 되겠어. 혹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되냐면은 2018년 당시에 연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다 일관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걸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연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되는 수치들이 도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저는 지금 시장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이 현상들만 보고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우려들을 좀 많이 씻어줄 수 있다라고 이호석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저변을 넓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아침에 새벽이죠. 데이비드 삭스 크립토 차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긴급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결국은 이것이 달러의 어떤 위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영상을 좀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비트코인 저 쓸모도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유진 파마도 영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쓸모가 없고 좀 영원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바람을 섞은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다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단계죠. 박 작가님이나 저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다단계죠. 다단계, 그럼 좀 기분 나쁘면, 그걸 고급스러운 단어로 쓰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달러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를 쓰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만들려고 미국이 노력했던 게 미국 달러의 역사인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달러를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푸는데, 세상에 달러를 많이 푸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달러로 남는 돈이 있으면 달러로 조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를 쓰게 만든다. 이게 페트로 달러라는 걸 통해서 기름 살 때 달러로만 해라.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풀어도 쓸모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장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MF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달러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달러를 빚을 내지 않으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건 다 학습된 거거든요. 미국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단계인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단계 한 겁니다. 이거 니네들도 이거 해야 되고 니네들 써야 되고 달러를 저장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 환경을 우리는 학습하고 배우고 아 그래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게 그런 거구나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정책은요. 그 방향에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시작에 생각을 해보시면 자, 달러로 저장해 놓아야 되게끔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던 외화 자금 동결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0.5조 달러나 예금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거 못 받아간다고? 그럼 나 이제 달러로 저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로 저장하는 사람들이 저장하는 국가들이 줄어들면 달러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달러의 사용처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국을 자꾸 배제하잖아요. 네. 중국을 배제해서 디커플링 한다고 하고 디리스킹 한다고 하고 그 얘기는 공급망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거래하는 애들은 미국이랑 거래하고 중국이랑 거래하는 애들은 중국이랑 거래하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거래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달러 쓰고 여기도 달러 쓰고 해야 되는데 중국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달러를 뭐하러 써요? 아, 그렇죠. 다 위안화 쓰죠.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이 대부분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트럼프한테 되게 잘 보여서 다음 연준 의장을 노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딱 하신 얘기예요. 작년 5월 달에 달러의 위기라는 보고서를 쓰셔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걸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달러가 심각한 위기고 이대로 가면은 달러의 쓸모가 점점 떨어지고 달러를 저장해 놔야 되는 욕구가 적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힘들어진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모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쓸모가. 이 세상이 커져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 크립토 세상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하죠. 이 세상에서 있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크립토 시장으로 블록체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될 거니까 이거 여기로 왔다가 나갔다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롯데월드가 재밌으니까 갔다 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나가고 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럼 이 세상이 커지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어떠냐? 그러고 생각해 보면 잠깐만요. 이 실물 세상에서는 자꾸 중국이 따라가고 러시아가 따라가고 터키가 따라가고 막 금사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달러의 위상은 줄어드는데 크립토의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달러밖에 없는데요.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이 커지도록 만드는 거는 미국의 국익에 정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권 뽑을 때마다 여기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다 박아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박아놓는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저장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거를 무조건 그 미국에 발행하는 그 국채로만 저장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쓸모가 있고 두 가지잖아요. 쓸모랑 저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 이거는 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키우면 키울수록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갑자기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부양이 되고 이게 달러의 가치를 보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표적인 매파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바뀌니까 최근에 갑자기 금리 인하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트럼프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걸로 봐도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고 저는 파월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이 많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패권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늙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0대 노인인데 막 달리기를 너무 잘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늙었어요. 늙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뭐 당연히 미국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보면 볼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연 중국한테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트럼프, 일론 머스크
연준 의원들 모두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한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쟤네들은 개싸움 하고 있다. 막 마약 수출하고 스파이 보내고 돈 줘가지고 사람 빼내고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초한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우리 중학교 때 싸울 때 무슨 그런 거 어딨어요. 막 모래 뿌리고 그냥 막 반칙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미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패권 전쟁을 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착한 척하고 있다. 아니 뭐 지금 자기가 1등 뺏기게 생겼는데 착한 척이 할 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미국이 더 강해지기 위한 정책들을 트럼프가 더 노골적으로 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공세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기 때처럼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점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점화된다. 네. 그럼 무조건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소련과 미국의 그런 갈등 있을 때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미 냉전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이 끝났다 그래서 1990년대 고르바초프 머리에 점이 있으신 분, 네. 그분이 이제 러시아를 해체하고 막 이런 그거 이후로 이제 냉전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냉전 다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당시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중국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중국도 이게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미국에서 금리도 올려가가지고 야 부동산도 그렇게 했는데 안 망하냐 그러면서 막 목도 졸라보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내려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때 이후로 지금 칼을 가는 걸 보면 저는 좀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왜 무섭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얘네들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제조업을 공급 과잉인데 계속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물건을 더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만드는 거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저의가 있었다고 봐요. 중국의 목적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업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반도체에서 많이 들어왔죠. 네. 근데 모든 분야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무의 가격을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동차 공장을 보면 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5천만 대거든요. 근데 중국의 소비량은 2천만 대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3천만 대를 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작년에 폭스바겐 문 닫았잖아요. 네. 현대차 문 닫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미국으로 가려면 가. 근데 비용 더 들걸? 근데 그럴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게 장난 아닌데 제조업? 근데 여기서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산업단지. 우리 창원에 보면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 그런 창원에 있는 상업단지 같은 거를 9개가 모여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고속철도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모든 산업단지마다 다 고속철도가 깔려 있어요. 고속철도가. 완벽한 공급망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제조업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더 압도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나중에는요, 모든 제조업 부품을 중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처럼 하는 거죠.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주는 것처럼. 안 줄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와.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딥시크 때문에 AI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AI를 무슨 뭐 화려하게 무슨 뭐 챗GPT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AI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넣어놔가지고 불량률이요,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도 뭐 배터리를 만드는데 80억 개 중에 하나 정도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와. 아예 불량이 그렇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제조업 경쟁력이 넘사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따가 AI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AI 패권 관련해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좀 치명적인 위협에 가깝게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요. 지금은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아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전면전이죠. 이제는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거고, 이제 너도 반칙 썼으니까 나도 반칙 쓸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를 밝히질 않습니다. 네,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 추구가 아니에요. 그냥 고용 창출이에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그냥 일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 계속 주거든요. 반도체 만들다가 망해도 돼요. 또 주니까 보조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거죠. 굉장히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와 AI 얘기를 뒤에서 조금 더 나눠보고 우리가 좀 이제 국가 전략적인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앞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채택 여부에 대해서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요거는 이제 그 20만 개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100만 개, 네,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기로 마음을 이미 먹은 거잖아요. 발표를 안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서 계속 이제 그 비트코인 궁금하고 미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왜 자꾸 중국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야 미국이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고, 미국이 지금 여기 상황에서 달러를 패권을 지키든 뭘 하든 크립토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미국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중국한테 뒤진다는 거죠. 제조업이든 뭐든 중국에서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베너핏은 이 세상을 빨리 키우는 것이 그렇죠. 미국한테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이든 그 외에 어쨌든 크립토 세상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시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24년에 그렇게 비트코인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기간보다 횡보한 기간이 훨씬 길어요. 훨씬 길었죠. 네. 네. 1월 달에 좀 오르고 그리고 12월 오르고 끝이에요. 나머지 맞습니다. 10개월은 그냥 언제 오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지루함을 견뎌내시려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 장기적으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냉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주셔가지고 2024년도에 딱 2번 그렇게 찍고 마무리가 됐는데 한 해 땡겨봐도 사실은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세보니까 한 3번, 4번,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다림의 어떤 연속들을 버티고 일어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아마 크롱님들이 아마 이런 좀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이제 100만 개를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가 매집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대표님 보시는 그 시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수준의 채택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100만 개를 살려면은 그거 언제 다 사냐 이 생각이 드는데 한번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사기로 한 게 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 그렇죠.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100만 개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하게 만들어 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오르겠구나. 지금 오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오르겠구나. 이 생각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영원히 간다는 얘기, 영원 갈 거라는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살게 이래버리면 10년 동안은 영원을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당장 지금 여기서 2배, 3배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10년 동안 오르는 게 좋아요? 당연히 10년 동안 오르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올랐을 텐데. 10년 네, 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좋다.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영원으로 갈 리는 없다, 이제. 그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많이 오르는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부담이 그래서 되겠네요. 저는 이 100만 개라는 거를 쓰는 카드를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한 이유 자체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또 어떤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이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니네들이 돈 벌어라, 돈 벌 수 있게 판을 깔아줄게,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락도 가서 뭐 RWA라는 것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래서 나도 돈 벌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 벌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거래해가지고 나오는 세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하러 비트코인 사서 돈을 법니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 사고, 그래서 그 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주면 그 안에서 그냥 장사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지속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 좋은 비즈니스예요.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래됐던 것들이 주식, 채권 이런 거라면 그 주식, 채권이 뭔가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쪼개서 파는 상품이에요. 금융상품.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치를 쪼개서 나눠 갖는 거. 그 회사가 주기로 한 종이를 쪼개서 나눠 갖는 거. 그게 주식과 채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래하는 게 그것뿐인가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거래됩니다. 뭐 부동산도 거래되고 모든 게 거래되잖아요. 리얼 에셋이 있잖아요. 그거 다 쪼갤 수 있죠. 그렇죠. 전부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디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게 쪼개면 되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투자가 민주화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겠어요.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세상이 얼마나 큰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풀어줄 거고, 단순하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싸게 산다, 뭐 비트코인 살려고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판을 열어준다. 이게 하나의 대륙을 뚫어놓고, 서부 대륙 막 이런 식으로 뚫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장사해서 돈 벌 사람 돈 벌어, 그러면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돈 번 사람들 세금 내고,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들, 결국은 대표님께서는 거래를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잘 깔아주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해주고, 결국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심어주면서 이 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역적으로 트럼프의 행보를 좀 보고 싶은데, 네.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트럼프 공식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출시가 됐는데, 요 흐름들, 요런 현상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트럼프 민코인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2020년 그 당시에 저도 NFT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검토도 많이 해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엎었어요. 네. 그때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고민이 뭐였냐면, 아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낼지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NFT 좋죠. 개념은 좋아요. 뭐 이호석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다단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 많아지고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 많아지게 만들 자신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많아질 땐 좋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땐 좋아요. 근데 적어질 때는요. 더 이상 안 늘 때는요. 그럼 실망 매물로 떨어질 거거든요. 가격이.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를? 그럼 다 떠나겠죠.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땐 좋은데 끝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처음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을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모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거나. 그래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년, 3년이 아니고 계속 가져가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정신 아닐까? 그 생각 아닐까? 그래야 이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민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 이게 아니고 오래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 아닐까? 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러면 트럼프 코인이긴 한데 이 트럼프 코인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이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 질문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딱 하나예요.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지켜낸 사람, 미국을 지켜낸 대통령, 마가 코인 이런 식으로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했던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굳이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코인을 만들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생각이 현실화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코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사기친 거든지 감옥 갈 각오를 한 거든지 근데 그럴 리스크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과 맥락이 계속 이어지게 되네요. 네. 결국은 계속해서 간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기의 그 범위를 넘어서 그쵸. 훨씬 더 멀리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또 철저하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길게 계산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AI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루 동안에 좀 3% 내외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딥시크는 제일 놀라운 거는 뭐 저가다 이런 게 아니고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픈소스라는 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공짜로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저기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이 순대국밥이 가진 레시피가 진짜 대단해서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서 먹는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시피는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공개했을까를 고민해보면 왜 공개했을까? 그걸로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죠. 라지 랭귀지 모델로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예요. 순대국밥 팔아서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돈을 안 벌라고 되지?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이 딥시크의 창업자인 량원펑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도덕적 권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이 미국을 AI 패권에서 이기려면 엔비디아 칩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도덕적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픈 AI가 과거에 창립됐을 당시에 그 창립 정신은 뭐냐면은 AI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모두 오픈한다라는 의미에서 오픈 AI였어요. 그게 가치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대단한 애들이 저렇게 AI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또 다 공개하네. AI가 인류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저렇게 하고 있네? 대단하다. 존중했어요.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클로즈 됐죠. 그렇죠. 오픈 AI는 완전히 클로즈 됐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런 기술을 돈을 받고 팔고 있고 투자를 받고 있죠. 완벽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순대국밥집인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버렸잖아요. 이거는 그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좋고 뭐 이런 걸 아니라 얘네는 그냥 그걸 공개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딥시크를 오픈 소스로 풀리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LLM, 소위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커머더티가 됐습니다. 커머더티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같이 이거는 돈 받고 팔 수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쓸 수 있게 됐고 모두가 쓰는 과정, 그 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딥시크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도덕적 권위가 서는 거죠. 도덕적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니 딥시크 뭐 천안문이 어쩌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용자 입장이고 이 딥시크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PI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맙죠. 오픈 AI 쓰려니까 돈 너무 많이 들어서 나 엄두도 못 냈는데 딥시크는 그냥 다 공짜로 공유해줘서 나 그것만 이렇게만 조금만 하면 나도 쓸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런 일을 중국인이 했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인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전 세계에 더 많이 풀어버려서 더 많이 푸는데 이거를 추론할 때는 중국의 반도체를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를 쓸모를 더 많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국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미국이 다단계를 만들어서 야 미국 편 그러던 와중에 중국은 나도 다단계다. 나도 더 싼 걸 주는 걸로 템으로만 꼬시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식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애가 나온 거고 그런 애가 나온 걸 통해서 또 뒤에서는 반도체를 파는 구조를 또 만들고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중국이 진짜 무서워졌다.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미국 내에서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야 이게 스푸트니크 모먼트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AI에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거고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공개한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 흐름들이 미국과 중국의 뭐 AI 경쟁이 이제는 뭐 완전히 절정에 뭐 앞으로는 더 치열하게 이어지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향후에는 그럼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는요 어떤 AI냐면 그 LLM이잖아요.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럼 이 AI는 어떻게 학습을 시킨 거냐면 책을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 공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나가서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진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네. 박 작가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보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세상으로 가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AI가 또 나오겠죠. 그쵸. 거기서 이제 또 무슨 뭐 이슈가 나오고 누가 더 앞서갈지 이건 모르겠지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AI가 나오면 그때 이 AI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걸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AI가 피지컬로 들어가는 것 로봇이 됐든 아니면 드론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LLM은 여기 있는 거고요. 이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나오는 건 여기 있다고 하면은 피지컬 AI는 여기 있는 거죠. 훨씬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남았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단계별로 가는데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아직 저 위에 있긴 한데 이제 하나의 단계를 지나서 AI 에이전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실은 아직까지 내러티브 단계이지만 크립토와도 지금 AI 에이전트 관련된 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뭔가 민코인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AI 에이전트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즉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에이전트 AI라는 그 이야기를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비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만들고 나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처음에 직원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고 나서 잘 하고 있어?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맡긴 게 아니에요. 일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그쵸.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아예 맡겨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 회사는 사실 다 그래요. 제가 뭐 일을 시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각자 그냥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에이전트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믿어야 돼요. 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인님 오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다 예약해놨습니다. 예약해놨어요. 영화 보고 싶다고 했죠? 이거 예약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언제 거기까지 하라고 그랬냐? 내가 또 이거 봐야 되겠냐?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이전트 AI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는 되겠지만 사람들의 이런 완벽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라는 걸 마케팅으로 사용해서 뭐 가는 건 오케이인데 그것이 언제 도입되느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딥시크라는 또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AI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머나먼 길들이 남아 있는데 이 AI가 크립토와는 어떤 연결고리를 앞으로 가져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AI가 만들어내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개발 속도를 만들어내겠죠. 사실 뭐 생성형 AI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생성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인상적이거든요. 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죠. 특히 코딩하는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별천지가 그렇죠. 됐고 혁신이 됐죠. 그냥 AI가 코딩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코딩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19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누가 필요했었죠? 강남에 아파트를 짓는 인부들이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크립토 세상에 이제 살 거고 메타버스 세상에 살 거고 크립토가 쓸모없다고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달러 들고 가서 거래할 건가요? 없잖아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크립토가 메인 통화가 되겠죠. 네. 그럼 메타버스를 누가 개발하는 건가요? 이거는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자가 AI가 되는 거죠. 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건국되는 속도가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크립토의 쓸모가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 굉장히 빨리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AI가 크립토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주시면서 또 앞서 일부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아마 또 많은 우리 크롱님들께서 2025 투자 전략 세미나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나누게 될지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글쎄요, 너무 큰 그림의 얘기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미국이 중국한테 지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고민에서 시작해서 아니야, 이러니까 아닐 거야, 저러니까 아닐 거야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을 최대한 이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고민 끝에 결론은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거다. 비트코인 제일 좋은 자산이다. 지금 들고 있기에는 비트코인만한 자산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비트코인의 존재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강의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뭐 파마 교수님이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혹시나 틀린 거 아닌지 계속 고민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 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우리 크롱님들도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저변이 정말 레벨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가격의 어떤 등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 그 구조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크롱님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인사이트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님과 함께 토크 라운지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